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과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동성산업이라는 중소섬유 부자재 제조업체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과장 직급의 월급은 세전 380만 원. 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영양 선생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배운 건 있어야 한다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민수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다가 2년 전부터는 성북구에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빠듯했지만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3월의 화창한 목요일 오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색 슬랙스에 흰 셔츠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투명한 지퍼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추들과 지퍼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량품들이었습니다. 지퍼백이 회의 테이블 위에 던져졌습니다. 투명 비닐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와 김 부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단추 불량률 20%, 지퍼는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벌써 3번째라는 것.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이 맞았으니까요. 지난 한 달간 협력업체에서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 공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지만 오랜 거래처라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자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 부실, 검수 프로세스 미흡, 납품 일정 지연 가능성,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 대한패션그룹의 이번 시즌 컬렉션에 들어갈 자재라는 것. 촬영이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완전 갑질 아니냐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분간 민수가 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1차 납품 때의 불량률, 2차 납품 때의 규격 미달, 그리고 이번 3차 납품의 품질 문제. 민수는 땀이 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새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로 찍히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재납품이 가능하냐고. 민수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재생산 스케줄을 잡고 전량 재검수하고 최소 2주는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재납품하겠다고.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책임지고 완벽한 제품으로 납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차갑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거래처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고 대한패션그룹에서 왔다는데 신입치고 엄청 당당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서연, 대한패션그룹 디자인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옥 같은 72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협력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주문도 밀려 있다고. 72시간은 너무 촉박하다고. 민수는 사정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중요하다고. 대한패션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도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장으로 가서 검수를 하겠다고. 주말 내내 거기 있겠다고.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주말에는 최소 인원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그날 밤부터 민수는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지,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색이 균일한지 확인했습니다. 3,000개의 단추를 전부 검수하는 데만 밤 11시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개. 하나하나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10번씩. 걸리는 것은 없는지, 끝까지 제대로 잠기는지, 손잡이가 헐거운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불량품이 보일 때마다 민수는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왜 불량이 나왔는지, 나중에 사장님께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공장 사무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3시간만 자자. 알람을 7시로 맞췄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소파가 좁아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세면장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와 커피를 샀습니다. 아침 식사였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불량품을 선별한 수량만큼 재생산을 지시했습니다. 공장에 나온 직원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후에는 새로 생산된 제품들을 다시 검수했습니다. 단추, 지퍼,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인데 왜 집에 안 오냐고. 민수는 죄송하다고 급한 일이 생겨서 공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또 야근이냐고. 몸 축나겠다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민수는 괜찮다고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손에 든 삼각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과 똑같은 참치 삼각김밥이었습니다. 하루 세끼를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책임이었으니까요. 토요일 밤도 민수는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밤 10시까지 검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4시간을 자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야 일요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공장 샤워실은 낡았지만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 끝내야 한다. 내일 아침에 납품해야 한다. 일요일 하루 종일 민수는 최종 검수에 매달렸습니다. 단추 3,000개, 지퍼 1,500개. 전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불량률 0%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박스에 제품들을 정리했습니다. 포장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7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민수는 자신의 차에 박스들을 실었습니다. 사장님이 나와서 고생했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품질 관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에서 강남까지 민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도로가 막혔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1시였습니다. 10시 50분 테헤란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패션그룹 본사는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현대적인 조명,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까칠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자재팀. 민수는 박스들을 들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동성산업에서 재납품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 후 그녀가 나왔습니다. 한서연. 72시간 전 민수를 혼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아마도 민수의 몰골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72시간 안에 재납품하러 왔다고. 이번엔 전량 자신이 직접 검수했다고. 하나하나 다 확인했다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단추 10개를 무작위로 꺼내 만져봤습니다. 표면을 확인하고 구멍을 살펴보고 색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지퍼 5개를 꺼내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합격이라고. 전량 이 품질이면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2시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한 흔적이 역력한 그 얼굴을요. 눈 밑에 다크서클, 까칠한 수염, 구겨진 셔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 짧은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빌딩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해냈습니다. 72시간 안에 완벽한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푹 자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베이지색 가디건, 머리도 단발이 아니라 가볍게 묶어 올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화날 만한 상황이었다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커피를 사고 싶다고, 사과의 의미라고.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72시간 동안 정말 고생했을 것 같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었다고.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엄청났다고. 그리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다고. 민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공장에서 72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놀랐습니다. 72시간 내내 공장에 있었냐고. 민수는 그렇다고 주말 내내 거기서 검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한 듯 감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신입이어서 너무 긴장했다고, 첫 업무라 잘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신입 때 그랬으니까. 실수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 같고 그런 마음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다고.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멋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특별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취업하기 위해 공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에 다니냐고. 그리고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아, 죄송하다고. 자신이 또 실례했다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갈 스펙은 안 됐다고. 지방 국립대를 나왔다고. 서울 명문대도 아니고 토익 점수도 그저 그랬다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멋진 마인드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멋진 건 아니라고, 그냥 현실적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한 만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일 후 같은 카페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커피를 샀습니다. 일주일 후 지하철역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혹시 같은 노선 타냐고. 민수도 놀랐습니다. 자신도 4호선을 탄다고. 그날 두 사람은 같은 전동차에 탔습니다.
서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주말 계획, 좋아하는 음식,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세 번째 우연한 만남 후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냐고. 업무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밥 한번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여자가 먼저 밥을 제안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민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홍대에서였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서연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잔잔한 음악. 민수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에 2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산할 때 민수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자신이 초대한 거라고. 민수는 미안했습니다. 다음엔 자신이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연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뭔가 평범한 디자이너 같지는 않았지만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자주 서연이 냈으니까요. 민수는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데이트 비용까지 부담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민수는 그래도 미안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평창동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어머니 한미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모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한미라 회장, 대한패션그룹의 수장, 55세,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 한정훈을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딸을 키우며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밝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한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에게도 봄이 왔어? 어떤 사람인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일에 진심이고 동료를 챙길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다고.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조만간 소개시켜 줄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딸의 연애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미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라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장영호, 50대 초반, 한미라를 15년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미라는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을 조사하라고, 극비로 진행하라고, 절대 누구에게도 특히 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이틀 후 장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미라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민수, 31세, 동성산업기획부 과장, 7년 차, 아버지 강대현 고등학교 국어교사,
어머니 이영희, 초등학교 영양교사. 평범한 중산층 가정.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졸업. 학점 3.8. 토익 850점. 군필. 전과 없음. 신용 등급 양호.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동성산업. 대한패션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한미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미라는 인수팀장을 불렀습니다. 인수팀장 김태준. 40대 후반. M&A 전문가였습니다. 한미라는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성산업을 인수하라고. 김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성산업은 직원 10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매출도 크지 않았습니다. 인수할 가치가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극비로 진행하라고. 인수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2주 후 인수가 조용히 완료되었습니다. 동성산업은 대한패션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기뻐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처우도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인수가 한 남자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월요일 아침 동성산업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 오전 10시.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50명이 전부였습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한패션그룹에 인수되었다고, 이제 대기업 계열사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우가 나아지고 복지가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이 오갔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인수 후에 구조조정을 한다고들 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회사원의 삶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었다고. 대한패션그룹이라는 곳인데 서연이도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한패션그룹? 그럼 이제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은 7년차 과장이니까 애매한 위치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민수 오빠처럼 성실한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네. 민수 오빠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인수되다니. 일주일 후 새로운 사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패션그룹의 임원이 직접 겸직 사장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직접 작은 회사의 사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전체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한 여자가 올라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 짧은 단발머리,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미라. 민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한미라는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성산업을 맡게 된 한미라라고. 대한패션그룹의 성장과 함께 동성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짧고 강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 사장님 분위기 엄청 강하다고, 무섭다고,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사장님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엄청 강하다고, 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때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다고,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잘할 수 있다고,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취임 3일 후 한미라가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긴장하며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실은 넓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책상 뒤에 한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과장, 2주 안에 신규 거래처 10곳을 확보하라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2주? 10곳?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래처 발굴부터 협상, 계약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 확보하는데도 보통 2주는 걸렸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어렵냐고.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기대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민수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사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안에 10곳. 말도 안 되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섬유 관련 업체들을 검색했습니다. 의류 제조업체, 패션 브랜드, 홈텍스타일 회사. 리스트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군분투의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새벽 7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주에는 전화를 100통 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거래처가 있다고,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주 민수는 하루에 3군데씩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9시 첫 미팅, 오후 2시 두 번째 미팅, 저녁 6시 세 번째 미팅. 이동 시간을 빼면 미팅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는 서연과의 데이트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연과 영화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좀 바쁘다고. 이번 주말은 못 만날 것 같다고. 서연은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연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 상하면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2주만 버티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장실로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신규 거래처 7곳을 확보했다고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미라는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표정 없이 물었습니다. 10곳이라고 했는데 7곳밖에 못했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7곳 모두 장기 거래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라고. 무리하게 숫자를 채우기보다 확실한 곳들과 관계를 맺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각 업체별로 예상 거래 규모와 조건을 상세히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한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만날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서연도 좋아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엔 꼭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서연이가 응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자신도 민수 오빠가 있어서 힘이 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는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회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새 사장님도 무섭긴 하지만 공정한 분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7개 거래처를 확보한 후 민수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동료들도 민수를 다르게 봤습니다. 회사에서 민수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한미라가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마음으로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한미라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협력업체를 물색 중이라고. 미래산업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하면 특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한미라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민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의 연봉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치 월급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냐고 되묻는 민수에게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 성과로 주는 것이라고. 회사 차원에서 주는 성과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개인에게 준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미라가 미래산업의 자료를 건넸습니다.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사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섬유 부자재 제조업체.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현재 거래처보다 15%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미래산업의 납품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불량률이 꽤 높았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니 평균 불량률이 12%였습니다. 업계 평균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였습니다.
품질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교를 위해 다른 업체들도 알아봤습니다. 예정산업이라는 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은 미래산업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8%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불량률이 2%였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민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래산업을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불량률이 높으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작업 비용,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장기적으로는 예정산업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한국에서만 사셨습니다.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보셨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투룸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와 데이트할 때 계산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자주 계산을 해줬습니다. 민수는 미안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미래산업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찝찝했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다른 직원들은?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회사에서 큰 금액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좀 찝찝하다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얼마나 큰 금액인데? 민수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기밀이니까. 하지만 1년치 월급이 넘는 금액이라고.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될 것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돈도 중요하지만 오빠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그게 오빠를 오빠답게 만드는 거라고. 자신은 떳떳한 오빠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1년치 월급이 넘는 돈인데도?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72시간 동안 공장에서 검수하고 주말에 동료 일 도와주고. 그게 오빠니까. 그 오빠가 좋아서 사귀는 거라고.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말을 듣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 날 민수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검토는 끝났냐고. 미래산업과 계약 진행하면 되겠냐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산업을 검토해 봤는데 품질이 불안하다고. 불량률이 12%로 높다고. 비교업체인 예정산업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될 것 같다고. 미래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만 불량률이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그리고 자신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표정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회장님의 뜻을 거스른 건 아닐까? 한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예정산업으로 진행하세요. 민수는 안도하며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인센티브는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역시 우리 오빠답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어서 힘이 났다고, 서연이의 말이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오빠를 믿는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정직하고 원칙 있는 사람이라고.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같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되면서 국세청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미라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세무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각 부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가 속한 기획부도 바빠졌습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3일 동안 야근을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한미라가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한미라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올 예정이라고. 그런데 그 공무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꼼꼼하게 따지고 문제를 찾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 과장이 좀 잘 응대해 달라고. 자료 설명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민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미라가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게 어떻겠냐고. 업무상 관계 유지 차원에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세무 공무원이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매출 자료를 보고 거래처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금 계산서를 대조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거래처는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주요 품목은 무엇이고 결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은 가끔 질문을 했고 민수는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5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공무원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민수는 회사 근처 한정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한정식당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룸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생선구이.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대기업 계열사가 되면서 시스템이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다고. 식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민수는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한미라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사는 잘 끝났고 저녁 식사도 무난하게 마쳤다고. 한미라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한미라가 민수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별다른 긴장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미라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빼곡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100장 정도였습니다. 500만 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신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관계 유지 차원에서 다들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500만 원. 뇌물이었습니다. 한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그때마다 까다롭게 문제를 지적하면 곤란하다고. 미리미리 관계를 잘 유지해 두는 게 회사의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어렵냐고.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들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봉투가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서랍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혼자 회사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 명백한 뇌물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라 회장 말대로 다들 하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떳떳했습니다. 저녁 식사 접대는 통상적인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현금 전달은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건데 그게 합법적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찝찝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빠 생각엔 어떤 것 같아? 합법적인 것 같아?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닌 것 같다고. 선을 넘는 것 같다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 마. 오빠가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빠가 중요하다고. 오빠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서연이에게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수요일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세무 담당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조사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미라 회장도 자신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승진도 빨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민수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새벽 3시에 결심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대신 사표를 쓰기로. 이 일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미라 회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 30분.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정리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시 한미라가 출근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미라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와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왜?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이라고, 불법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강 과장, 다들 하는 일이라고, 회사를 위한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신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이 일 안 하면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민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가져왔다고.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았습니다. 한미라는 사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접대까지는 했다고. 그건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현금 전달은 다르다고. 이건 명백하게 선을 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부모님께 떳떳하게 살라고 배웠다고.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에게도 떳떳하고 싶다고.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도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3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 것 같다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90도로 인사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머그컵, 수첩, 펜, 사진, 액자 몇 개. 7년간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짐을 싸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개인적인 이유라고. 김 부장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민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3월의 봄볕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백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없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직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72시간 공장 검수, 2주 만에 거래처 7곳 확보, 주말 야근으로 동료 도와주기, 5천만 원 포기, 그리고 오늘 사표 제출.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할까?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면접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전 직장 퇴사 이유가 무엇이냐고. 민수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뭐냐고.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민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뇌물 전달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전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축한 돈이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회사 다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서연에게 전화할 때는 퇴근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1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는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정도 잤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서연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자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문자로만 간단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쁘다고, 프로젝트가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연은 걱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원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혹시 집주인일까? 월세는 이미 냈는데 택배일까?
하지만 주문한 게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회사 사장. 자신이 한 달 전에 사표를 낸 바로 그 사람. 왜 여기에? 한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나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한미라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침대, 책상, 작은 옷장. 민수는 급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치웠습니다. 한미라는 책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구직 중이라고. 아직 새 회사를 찾지 못했다고. 한미라가 물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한미라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민수가 사표를 낸 후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한미라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동성산업을 인수한 것도 겸직 사장으로 간 것도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확인? 왜요? 한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따님을?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한서연, 제 딸입니다. 민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가? 한미라 회장의 딸? 그럼 재벌가 막내딸?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아니라? 한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6개월 전에 당신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제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재벌가에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직접 가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주 만에 거래처 10곳 확보, 김 부장의 실수, 5천만 원 인센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 공무원 뇌물.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었다는 것입니까? 한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실험 대상입니까? 한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제 딸을 평생 함께할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간 실업자로 지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서연이에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게 다 시험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한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제가 원했던 답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2주 만에 7개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무리하게 숫자를 채우지 않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을 도와주마를 버렸습니다. 동료를 팔지 않았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직장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제가 딸의 남편으로 원했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기뻐해야 합니까? 한미라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러 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요? 한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정식 공개 채용으로 들어오세요. 면접 제대로 보고 실력으로 들어오세요. 당연히 면접관들은 당신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7년 경력에 거래처 확보 능력도 검증됐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결혼 허락했어. 민수는 멍했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오빠를 시험한 줄. 오빠 회사 인수한 것도 사장으로 간 것도 다 오빠 때문이었던 거 나도 오늘 알았어. 엄마가 오늘 다 말해줬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표까지 냈다는 것. 편의점 알바까지 한다는 것.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버텼다는 것.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재벌 딸이라서. 오빠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몰랐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도 피해자였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랬어. 오빠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고. 정직하고 원칙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혼 허락한다고. 오빠 나랑 결혼해줘.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오빠처럼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좋아. 민수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이 울었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미라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제가 너무 심한 시험을 한 건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딸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원했던 것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서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습니다. 사위는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봐라. 우리 딸을 평생 소중히 여길 사람을 찾아라. 강민수 씨,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민수는 한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라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부모님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강대현은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영희는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민수도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연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벌가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평창동 한옥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떳떳하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옥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한옥이었지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돌담이 운치 있었습니다. 한미라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수 씨 부모님이시죠? 저는 한미라입니다. 편하게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회장님을 어떻게...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인데 격식 차리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한지 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식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밝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영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오빠 한서준도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대한 패션그룹 전무. 민수보다 키가 조금 더 컸습니다. 유쾌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수 씨죠? 저는 한서준입니다. 서연이 오빠, 앞으로 처남 될 사람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서준의 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동생 잘 부탁합니다. 우리 서연이 까칠해 보여도 속은 여려요. 잘 챙겨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 정찬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50명 정도였습니다. 호텔 작은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민수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서연은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어.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겠어. 약속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를 평생 사랑하고 응원할게. 오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약속해.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 그 방향으로 행운과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